안녕하세요. 블록 집착남 트로이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를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집착남 트로이 킴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솔리디티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제 옆에는 게스트로 준호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거 빼도 네네. 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BOB라는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하이더리움이라는 팀과 함께 이더리움 보안 취약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약점들도 찾고 제일 지금 이번 주제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취약점도 몇 개 찾아가지고 이제 뭐 제가 찾았던 버그 클래스들이나 아니면 이제 존재하는 버그 클래스들 이제 그런 것과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야, 이런 고급 기술들을 벌써 집착남 1화 때부터 찾아볼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튼 오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집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D앱을 개발하실 때 안전하게 개발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해당 취약점과 실제 일어났던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냥 기사로만 들어봤던 D앱 해킹 사건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크게 두 편의 영상이 들어가게 돼요. 상편, 하편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편에는 개념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후에 보안에 중요한 키워드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의 취약점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취약점까지 하고 상편이 마무리되고요. 뒤에 하편에서는 이제 나머지 7개의 취약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죠. 6개의 취약점이에요. 네, 6개의 취약점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취약점들은 어느 그룹에서 가져온 거죠? NCC 그룹이라고 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보안 컨설팅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NCC 그룹이 Decentralized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DASP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2018년 주의해야 하는 9가지의 그쵸? D앱 스마트 취약점에 컨트랙트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준호님의 노하우도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삐. D앱을 알기 전에 간단하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특정 계약을 스스로 수립하고 검증하고 이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중개자가 최대한 없어지고 사기 피해도 적어지고 뭐 트랜잭션 비용이 줄어들고 이런 이점을 갖고 있죠.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올리려는 게 바로 D앱입니다. 그쵸? 이더리움의 이제 그 가장 큰 목표가 이죠. 처음 목표이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뭐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서 뭐 계약 기록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혹은 코드 이행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실행 이력이라든지 결과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목표에 따라서 D앱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D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나왔죠? 솔리디티라든지 네. 이제 뭐 다른 여러 개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솔리디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지는 상태고요. 그렇죠. 많은 쪽을 개발하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이퍼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엄청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여튼 이렇게 D앱을 개발하는 방식들과 언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뭐 그중에 가장 지금 주류가 되고 있는 솔리디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솔리디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형식의 언어인지 가장 공부하기 쉬운 어떤 루트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뜰 거예요. 여기에 뜰 텐데 URL이 뜰 겁니다. 뭐 크립토 좀비라고 D앱을 개발을 하는 방식을 좀 재밌게 좀비 군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설명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사이트에서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고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솔리디티 공식 문서를 참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공식 홈페이지도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솔리디티가 과연 뭘까요? 솔리디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솔리디티는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코드로 변환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굳이 솔리디티를 쓰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솔리디티 같은 경우는 배우기 쉬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제 언어의 생김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리믹스라는 그 엄청 편한 IDE
솔리디티가 이제 개발자 도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쵸, 접근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손쉽게 만들 수 개발할 수 있고 있다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오픈되어 있는 소스 코드 스니펫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개발 그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이 쓴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주류가 되는 솔리디티 언어. 그렇죠. 네. 네, 이게 바로 솔리디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솔리디티는 이제 어떻게 뭐 스마트 계약 배포가 되는지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제 솔리디티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작성된 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이트 코드가 되죠. 네, 이제 그 바이트 코드를 그 EVM이라 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 그 맞는 옵코드 형식으로 다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고 이제 이게 바로 블록에 삽입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네, 네. 블록에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배포가 되면은 이제 뭐 컨펌이 된다든지 해서 이제 배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실행을 할 때는 바로 이제 어떤 중요한 정보들, 뭐 사용자 주소라든지 뭐 컨트랙트의 주소, 컨트랙트 그다음에 주소라든지 이제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다음에 함수의 인자값, 그리고 이제 뭐 리턴될 값들의 타입 같은 거를 정의를 해놓은 게 있죠. 그렇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넣어버리면은 네. 이제 그 블록이 생성될 때 그 컨트랙트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이 개발하는 거를 이제 네. 어떤 게 위험한 코드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솔리디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환경은 리믹스라는 뭐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URL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니까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어떤 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디티 어떻게 생겼는지. 네, 어떻게 솔리디티는 생겨나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C 언어,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랑 매우 흡사한 문법을 가지고 거의 있어요. 이제 의사 코드로 나타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되게 직관적이고요.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코드를 살펴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컨트랙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네, 컨트랙트라는 키워드 안에 크게 대괄호로 중괄호인가요? 중괄호로 이렇게 묶여지면 그 안에 이제 계약의 내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에 바로 이제 함수들이 들어가게 되죠. 펑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예시에서는 헬로 월드입니다. 뭐 펑션 렌더 헬로 월드 그다음에 인자 그다음에 반환 값으로 어떤 반환을 할지 뭐 C 언어랑 자바스크립트 똑같이 뭐 함수를 선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컨트랙트가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컨트랙트 부분을 이제 뭐 클래스로 바꾸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른 언어들과 매우 흡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예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 예제는 뭐 변수 안에다가 정수를 값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컨트랙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코드를 리믹스 컴파일러에 한번 돌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리디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저희가 다른 언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 솔리디티에만 존재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들, 함수들. 네, 그리고 뭐 이제 글로벌 변수라든지 네, 이런 뭐 것들. 그런 네. 글로벌 변수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페이어블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리믹스에다가 뭐 이제 페이어블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뿅 변할 겁니다. 이제 이 페이어블이라는 키워드가 대체 뭐냐? 이더리움의 내장 모디파이어 중에 하나예요. 이 모디파이어가 어떤 거냐면 바로 함수 실행 전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고 함수 뒤에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러한 예시들이 존재합니다. 여튼 이러한 예시들 중에서 페이어블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어블이 왜 보안에 중요하냐? 이제 컴파일러 버전이 있는데 이제 이더 전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이 페이어블이 들어가게 돼요. 덧붙여서 뭐 어떤 얘기들이 더 있을까요? 뭐 페이어블은 이제 무조건 붙여야지 키워드에 붙여야지만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그렇죠. 뭐 받을 때도 어쨌든 그 알려주는 거죠. 얘는 이더 전송과 이제 이더리움 그 밸류 값에 대한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함수 내에 이더를 전송하는 코드들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페이어블이라는 이 모디파이어를 함수명에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어블은 이렇게
이더 전송과 관련된 키워드다. 꼭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더 전송을 관련된 코드를 개발하실 때 꼭 페이어블이라는 모의 파일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fallback 함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fallback 함수. 이제 fallback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노네임 펑션이라 하죠. 그쵸.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스마트 컨트랙트에 API가 이제 뭐 제공된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보내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이제 아무거나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 자체가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만족하는 함수가 없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누군가한테 뭐 계약의 이더를 보낸다든지 뭐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되게 잘못된 에러 어떻게 보면 에러 있을 때 에러된 정보들을 보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함수들이나 이런 거를 호출했을 때 거기 그 fallback 펑션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호출하고 시도를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fallback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fallback 함수 같은 경우는 ICO 할 때 좀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ICO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그 ICO를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잘못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바로 이더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네, 그냥 이더가 들어왔을 때도 메시지 좀 센더라는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이만큼 투자했다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웹 펑션을 쓰는 거죠. 그 저장하고 그 ICO로 돌아가게 만드나요? 그 ICO. 그거는 코드 짜기 나름인데 나름인데 뭐 보통 거기 안에 있는 그 매핑 변수 여기 안에 다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실제 토큰 컨트랙트를 만들 때 거기서 가져오더라고요. 네, 지금 준호님께서 되게 이제 솔리디티 키워드들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MSG.sender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MSG.sender 방금 뭐 ICO에서 fallback 함수 안에 MSG.sender를 통해서 누가 뭐 이더를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제 MSG.sender가 존재하면은 그 누군가 내 코드에 내 스마트 계약 코드에 접근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 컨트랙트를 실행했냐. 네, 누가 컨트랙트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MSG.sender도 꼭 알아두셔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메시지 닷 뒤에 붙는 저 네. 오브젝트 자체 안에도 이제 메시지 닷 밸류라는 값도 있어요.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더를 보낸 양이 보낸 거기, 양이 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MSG.sender는 누군지 정보, MSG.value는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솔리디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뭐 보안에 좀 저희가 취약점을 공부하기 전에 보안에 좀 중요한 뭐 키워드. 기본적으로 알아야 코드를 이런 내용은 알아야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코드를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러한 정보들을 가져왔는데요. 꼭 저희 영상 확인해 주시기 전에 솔리디티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취약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네, 이제 DASP에서 발표한 취약점들 목록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중에 상편에서는 바로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준비하기 전에 잠깐 9개 먼저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이 목록에는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3개 말씀드리도록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개죠. 네, 위에서부터 3개입니다. 3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reentrance라는 버그예요. 이 버그는 바로 다른 말로 race to empty, recursive call vulnerability, call to the unknown 이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뭐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게. 근데 여튼 이 reentrance라는 버그가 이게 한국말로 재기호출 취약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재기호출 취약점이라고 불리는 이 reentrance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외부 계약 호출이 처음에 실행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른 새 호출이 허용이 돼가지고 발생되는 취약점입니다. 저 여기서 계약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네, 계약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네, 않을까요?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코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제 돈을 인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이제 withdraw 함수죠. 함수 이름부터. 함수 이름이 withdraw 함수고 이게 인출하는 코드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내가 호출하는 것보다 많아야죠. 그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줄에 이 require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많으면은
샌더 이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어마운트만큼 뽑아서 돌려줘요. 네. 그럼 이제 돌려주기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저장을 해야죠. 네, 얼마큼 뺐다고. 얼마나 뺐다고? 네. 그래서 어마운트를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네.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네. 만약에 이제 그 메시지 입장 샌더가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콜 밸류를 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의 값이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되겠죠. 폴백 펑션 이 뭐였죠? 노네임 펑션이죠. 그냥 잘못된 호출이 있을 때 그쵸. 이제 실행이 되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죠. 네. 폴백 펑션이 호출이 돼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폴백 펑션에서 다시 이 withdraw 함수가 있는 컨트랙트에 withdraw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이 계속 빠지겠죠. 아무 이유 없이. 똑똑하신데요? 네. 근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그 처음 함수가 호출되고 네. 이제 이게 메시지 샌더가 컨트랙트면은 다시 폴백 펑션이 호출이 되겠죠. 네. 이제 호출이 될 때 다시 withdraw 함수를 호출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withdraw와 폴백 펑션 사이에서 계속 무한 재기적인 함수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어마운트만큼 계속 빠지게. 예, 어마운트가 줄지 않으면서 계속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포인트는 MSG.sender가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 코드가 MSG.sender가 될 경우 뭐 계속 이제 자기 악성 컨트랙트, 그러니까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그렇죠. 컨트랙트죠. 익스플로이트는 여기서 말하는 해킹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익스플로이트 컨트랙트, 즉 악성 컨트랙트가 MSG.sender인 경우고 이 악성 컨트랙트 안에 fallback 펑션 안에 빅팀의 어떤 희생자의 withdraw 함수를 호출시켜버리는 계속 거죠. 하는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재기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쭉 계속 돈이 그쵸. 빠지게 된다.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짜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마어마한 해킹 사건 있죠. 다오 사건의 네. 다오 사건의 바로 그 취약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 아시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오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바로 이 다오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해커한테 넘어가게 되고 거기 지금 블락됐죠? 그 계좌가 지금 블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거기서 네네네. 뭐 클래식에서 물론 하드 포크를 해서 이더리움은 돌려놨긴 그 했지만 해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블록부터가 지금의 이더리움이고 네. 포크된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여튼 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재기 호출 방식 때문에 다오에 있던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다 날아갔죠. 해커의 또 계좌로 들어가게 됐고. 그쵸? 얼마였죠? 그때 당시로는? 그때 제가 그때 확인한 게 이 가격이었거든요. 아, 오늘 이 되면 이 정도- 정도예요. 이 정도 아.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달러 뒤에 M이 붙으면은 아 장난 없습니다. 장난 없습니다. 여튼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도 심각해서 이제 포크를 진행하게 됐죠. 근데 그 이후 사건들을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는 또 포크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그 이더리움 재단의 약간 개입이라 해야 되나? 약간 약간-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쵸? 솔직히. 그런 부분이 네, 있었는데 그렇죠. 사랑을 이제 많이 그 다음 해킹 사건은 다른 사적인 회사에서 네.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와 이런 컨트랙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끄지 마세요. 딴 데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 SS 컨트롤에 그쵸. 대해서. 네, 방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집착남이 맞는 아, 네,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로 이제 어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세스 컨트롤은 한국말로 접근 제어죠. 네, 접근 제어 취약점인데 그쵸. 이제 이런 이 리엔트런시 버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블록체인만의 버그예요. 이제 뭐 다른 곳에서는 사실 뭐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극히 적죠. 네. 근데 이제 이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OWASP라 해서 이제 뭐 웹해킹 관련된 이런 탑10 해가지고 취약점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인데 거기서 이게 아마 5위였나? 아무튼 엄청 원래 있어요. 그 순위에 있는 그 꽤 높은 네. 버그 코딩 실수예요. 네, 코딩 네. 실수. 근데 이것도 이더리움 솔리디티, 즉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 개발 코드에도 뭐 일어날 수 있죠. 적용이 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접근 제어는 한 줄 정리하자면 코드 내에 들어갈 수 없는 함수나 계약 코드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쵸? 허용되지 않은 사용되지 사용자. 않은 그쵸. 사용자가 허용되지 않은 그 뭐 패스로.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제어해 주는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런 취약점입니다. 뭐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또 투명하고 또 모두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키워드냐면 뭐 external
public, 뭐 private, internal, private 네. 해가지고 뭐 이런 키워드를 써서 접근을 제어해야 하는 코드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뭐 OOP 개발하실 때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private A라는 이런 private int A 이런 변수를 선언했으면은 아, 외부에서는 그 A라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get 네, A라는 네, 선수, get A라는 그쵸? 선수. 그런 걸 네, 만들어가지고 네.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이 이더리움 그 솔리티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호출된 경우에만 실행된다는 네, 그런 뭐 뭐 그런 인터널 식으로. 함수라든지 그게 인터널이고요. 아무튼 뭐 그런 함수들이 네,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네. 그 함수를 안 쓰면은 바로 접근 제어 취약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전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뭐 코드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 코드는 어떤 코드죠? 컨트랙트를 초기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코드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뭐 간단하죠. 어떤 퍼블릭으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뭐 이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이 함수에 들어와서 이걸 실행시켜 버리면은 네, 그렇죠. 여기 보이시는 다시 한번 나오지만 msg.sender라는 걸 통해서 오너를 이 컨트랙트에 대한 오너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런 코드를 짰는데 뭐 준호님이 여기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준호님 코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더를 제가 다 갖고 올 수도 뭐 있고. 컨트랙트 이더를 가져온다든지. 그렇죠.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버그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바꾸든지 뭐 인터널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하나 더 볼까요? 네, 코드를 하나 또 보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인터널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이제 이게 실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에서 발생됐던 버그인데요. 지금 최근에 페리티 버그 아시죠? 그 버그. 최근은 아니고 뭐 한참 됐죠. 이제 2017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네. 그때 이제 코드인가요? 네, 그때 코드인데 네. 여기서 보면 인터널로 잘 돼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제 그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쵸 라이브러리 제공되니까 네, 라이브러리를 따로 이제 뺀 경우죠. 그쵸 이제 그래서 유저가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은 그 fallback 펑션에는 보통 이제 델리게이트 콜이라 해가지고 특정 라이브러리 주소에 있는 거기에 만약에 A라는 그 펑션이 있으면은 그걸 대신 실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시 실행. 네. 그러니까 뭐 대신 실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글로 가는 거죠. 델리게이트 콜을 써버리면 네. 그 컨트랙트 주소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init 컨트랙트라는 거를 인터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라이브러리 컨트랙트만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외부에서 호출될 수 없고 이제 모든 인증 과정이 끝나고 컨트랙트의 원래 주인만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델리게이트 콜을 써서 펑션을 불러질 때는 이 인터널이라는 그 접근 제어자가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델리게이트 콜을 썼기 때문에 콜 스택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너를 초기화해가지고 페리티에 있는 얼마죠? 뭐 아무튼 이만큼의 금액이 너무 몰라요 저희 숫자를.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이 이제 바로 한 3번 썼을 거예요 그 컨트랙트를 이제 초기화 시키고 내 걸로 바꾸고 만들고 그 다음에 보내고 딴 사람한테 보내고 내 거한테 보내고 해커한테 보내고 네, 해커한테 보내고.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해킹 당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델리게이트 콜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있는 함수를 실행시켜 버리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널이라는 그런 접근 제어자가 사실상 무시되는 무의미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델리게이트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쓰지 말란 이제 그런 컴파일 어떤 이런 게 네. 뜨죠. 네. 그 린터가 이제 알아서 네. 뿅 하고 알려주죠.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러한 취약점이 바로 접근 제어죠. 그렇죠. 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arithmetic issues. 다른 말로 뭐죠? 뭐 연산 관련된 네, 이슈죠. 연산 이슈죠. 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는 바로 이제 컴퓨터에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데 그 변수에 저장한 값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는 그렇죠. 뭐 256비트라든지 8비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컴퓨터에서도 메모리에 어느 정도 저장을 해야 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 값을 넘거나 숫자로 뭐 넘거나 그렇죠. 뭐 넘거나 더 적거나 내려가면 둘 다 마이너스 오버플로우예요 어쨌든. 네. 뭐 여튼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예제 코드랑
뭐 연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네, 여기 네. 이런 코드가 존재합니다. 뭐 이제 딱 보시게 되면은 이제 A, B, C라는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네. A는 10이고 B는 20인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C는 C 이퀄 A-B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뭐 직관적으로 마이너스 10이죠. 그쵸, 마이너스 10인데 이제 여기 변수 선언된 타입을 보시면은 유인트예요. 유인트가 뭘까요? 유인트가 바로 unsigned integer라고 이제 솔리디티의 그쵸. 네, 뭐 이거는 통용되는 건데 unsigned가 과연 그럼 뭘까요? 부호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부호가 없으면은 항상 플러스죠. 양수죠. 항상 양수죠. 양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0을 표현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마이너스 10을 표현하는 그 비트가 이제 그렇게 저장돼 있는데 얘는 unsigned예요. 그럼 나중에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상한 어떤 값이 있겠죠. 뭐 그 규칙이 다 네, 있겠지만 이런 어쨌든 실행 값이 엄청나게 큰 수로 변해버리는 거죠. 뭐 여기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네. 네,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그 보내니의 장고에다가 이제 요청한 어마운트가 0보다 컸을 때만 실행하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제 장고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코드처럼 10이고 어마운트가 2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실행되면 안 되지만 그죠. 이게 마이너스 10이 아니란 거죠. 뭐 엄청 큰 큰 수가 돼버리기 양의 때문에 정수가 돼버리니까. 결국에 이 원하는 어마운트를 계속 무한히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버그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밸런스에 어마운트를 빼게 되는데 10 빼기 20 했을 때 어떤 수가 나왔죠? 아까 큰 수가 저한테 들어오는. 그쵸. 이제 그러면은 내 장고는 그 큰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맘대로 뽑아도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뭐 언더플로 오버플로 문제 때문에 뭐 장고나 관련된 부분 되게 민감하고요. 뭐 아니면은 비교문 이런 데에서 뭐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뭐 취약점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비교문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 제펠린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네. 세이프 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Safe mess.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버플로우랑 언더플로우를 전부 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확인을 라이브러리. 해주네요. 그쵸. 네. 확인을 해주고 확인하고 연산까지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아리스메틱한 이슈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버플로 취약점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솔리디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세 개의 취약점, 첫 번째로 리엔트런시, 두 번째가 액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 세 번째가 오버플로 연산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취약점. 네, 이렇게 세 가지 취약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뭐 실제 사건들도 얘기하면서 뭐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실제 사건을 왜 언급을 했냐면은 네. 그 이제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뭐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거를 뉴스로 나간 적이 있어요. 네이버 뉴스에. 거기 댓글을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제 실제 일어나는 거냐고 이 취약점들 가지고. 그 봤어요. 카 교수님 그 네. 보셨군요. 네, 봤습니다. 근데 그 네. 댓글 단 사람 다음 분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잘 모르는데 네. 모르시는데 지금 정말로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실제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죠.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 말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도 이클립스 어택이라든지 이게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죠. 2년 전에도 한 번 증명이 됐었고 올해 초에도 한 번 더 논문으로 또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튼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 뭐든지 보안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고 또 뭐 스키마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튼 오늘 하루 이렇게 세 개의 취약점도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하편 때는 저희가 남은 6개의 취약점들 준비해 올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